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 사업보고서 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 사업보고서 부분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했고 주권 상장 법인으로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손동연 대표이사님 이름으로 사업보고서를 낸 걸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에 본사가 있나 보네요. 네, 첫 번째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 넘어와 보면 회사의 명칭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고 영문명은 두산인프라코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937년 6월을 이제 회사의 창립일로 보고 있어요. 조선기계제작소 일제시대 당시에 기업인 조선기계제작소를 이제 모태로 보고 요거를 1963년 5월에 한국기계공업으로 바꿨다가 1976년 대우그룹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게 2000년에 대우종합기계로 분리됐다가 2005년에 두산그룹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총 종속기간은 82년이다. 37년부터 지금 19년 12월까지 82년째, 2020년에는 83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아주 장수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아까 봤듯이 인천에 본사가 있고 군산 공장, 안산, 서울에 이제 두산타워, 동대문 두산타워에도 사무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보면 계열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에 속하는 회사니까 두산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주두산, 지주사가 있고 퓨얼셀, 솔루스, 중공업, 그다음 오늘 하는 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 밥캣, 건설, 오리콤 이런 상장사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야구단인 두산베어스, 그다음에 큐벡스, 광고회사 네오트랜스, 네오플럭스, 두산 밥캣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별난 회사 정도는 이제 두산 베어스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그다지 계열사만 봤을 때는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보이네요. 네,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왕이라고 해서, 보면은 연결회사니까 대부분 해외 법인이고, 차이나, 산동이라고 되어 있고, 재팬, 칠레, 사우스 아메리카, 노르웨이, 유럽 쭉 다 해외 회사고 두산 밥캣 정도가 조금 규모가 큰 회사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락 이퀴먼트라는 회사도 있고 여기 두산 밥캣 여기는 EMEA이면은 아마 유럽, 미들이스트, 아프리카 해서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관장하는 해외 법인인 거고 그 외에는 중국 법인이 좀 덩치가 크고 이 정도가 중요한 연결 대상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학년도간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이제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느냐를 설명하는 지표인데요. 보면 17년 1월에 A3면 이제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이 A3거든요. A2는 이제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고 A3도 플러스 다음이 0인 거라서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니고 겨우겨우 투자할 만한 등급 턱걸이 정도 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은 신용등급 변화가 크게 없어요. 17년 3월에 회사채도 트리플 B로 투자 가능 등급의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상태고 19년 11월에도 계속 트리플 B 제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면 이제 회사의 연역이에요. 회사의 연역에서 회사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본점 소재지는 인천이다 아까 말했던 거고 2005년 대우에 들어갔을 때부터 대우에서 두산으로 넘어왔을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대우 종합기계에서 2005년에 두산그룹으로 넘어와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요런 두산 오너인 박씨 이제 가문에 요런 회장님들이 있었고 쭉 넘어오면은 박용만 회장은 이제 여기서 빠집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본인은 이제 준비된 승계로 인해서 조카에게 회사를 물려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박용만 전 회장은 빠졌고 계속 이렇게 이어와서 지금은 손동연 고석범 대표이사가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2005년에 두산중공업으로 최대주가 변경된 이후로 주주에 관해서는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937 아까 말했던 히스토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합병 분할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이 회사가 2016년에 그 두산 공작기계죠.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DMT홀딩스라는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세워서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팔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두산그룹이 힘들었기 때문에 알짜 사업이었던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쪼개서 DMT홀딩스라는 SPC를 세워서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뭐 벌써 16년이니까요. 한 5년 전, 4년, 5년 전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이제 그래서 남은 사업 부문은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밥캣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굴삭기 같은 건설 중장비 제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핵심 부품인 엔진 부분을 따로 떼서 7% 정도로 나눠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두산 밥캣 역시 소형 건설 중장비죠. 똑같이 건설 중장비인데, 요거는 소형입니다. 소형. 그래서 뭐 정원을 가꾸거나 이런 데 쓰이는 소형 건설 중장비고, 뭐 이제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보이네요. 마지막 이제 6번 배당에 관한 사항인데, 배당 보면 없죠. 이 회사 배당 안 줍니다. 뭐 이제 돈을 벌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주당 순이익 보면은 계속 플러스 나죠. 근데도 배당을 안 주는 걸 보면은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 회사가 지금 매각 이슈가 있죠. 매각이 될 때 이렇게 배당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뽑아 먹을 수 있는 현금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점에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전이 좀 흥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넘어와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인데요. 사업의 내용에는 이제 이 회사가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볼만한 부분이 조직도 부분이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부문에는 헤비 비즈니스 그룹이죠. BG는. 그래서 헤비 BG라고 해서 뭐 중장비를 파는 비즈니스 부문인 거고, 그다음에 엔진을 파는 비즈니스 부문, 그다음에 좀 관리 부문, 직할 부문, 뭐 이거는 뭐 LCR이랑 뭐 연구 개발,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거고, 그래서 크게 이제 돈 버는 부서는 요 두 개인 거죠. 헤비와 엔진. 그리고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문인 노스 아메리카 북미 부문, 유럽, 미드리스트, 아프리카 부문, 그다음에 여기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관리하는 부분, 전략 짜는 부분,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HR 뭐 이런 부분들이 관리직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문별 재무 정보라고 해서 뭐 각 사업 부문별로 어떠한 이제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사업 부문, 건설기계 사업 부문, 그 다음에 여기도 건설기계인데 밥캣 부문을 따로 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엔진 부문은 상용차, 버스 같은 데 들어가는 엔진, 이제 대표적으로 버스 엔진을 많이 납품하거든요. 이 회사가 옛날에 대우 버스 유명했잖아요. 대우 때부터 이 회사가 버스 엔진을 많이 납품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굴삭기, 뭐 포크레인 같은 거고, 여기도 이제 밥캣 부분도 작은 굴삭기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좀 숫자들을 보면은 엔진, 건설기계, 밥캣 이렇게 나눠서 총 매출액은 건설기계 부문이 크죠. 그런데 순 매출액은 밥캣 부문이 더 큽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밥캣 부문이 비중이 좀 더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절반을 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금 밥캣 부문에서 올리고 있어서, 실제 본래 사업보다 추가로 인수했던 회사인 밥캣 부문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보면 이제 또 사업 부문별로 지금 자산 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아까 보면 밥캣 부문이 제일 매출을 많이 올린다 했잖아요. 역시 자산 부문도 이제 훨씬 밥캣 부문이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소개가 이제 한 얼마죠? 이게 14조 정도 되는데 한 6조, 7조 정도가 밥캣 부문에 해당되고, 공통 부문을 빼면 엔진과 건기 부문은 자산이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보고 부문이라고 해서 뭐 아시아나 유럽 뭐 이렇게 나눠서 본 건데, 아시아 파시픽과 이머징 마켓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매출 비중은 한 3.5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북미와 오세아니아 부문이 한 4조 정도 돼서 여기가 최대 매출처. 왜냐면은 이 밥캣이라는 회사가 원래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미국 회사를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래 미국에서 많이 팔리던 회사였겠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미국에는 좀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소형 굴삭기 같은 것들이 개인적인 정원을 가꾼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이 높아서 지금 노스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도 역시 미국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건설기계, 엔진, 그 다음에 밥캣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안에 있고, 요거는 자회사인 두산 밥캣에 속해 있는 거죠.
건설기계는 굴삭기, 휠로더, 뭐 어디서 들어본 뭔가 건설 장비 이름인 거고, 엔진은 뭐 엔진을 활용하는 발전기, 그 다음에 뭐 AS 부품, 이런 것들이 있고, 요 두 개가 두산 인프라코어 상표로 팔리고 있고, 매출액은 아까 말했듯이 한 3조, 그 다음에 한 5천억, 이렇게 돼서 비중은 합해도 50%가 안 되고, 대부분의 매출 비중은 밥캣에서 뭐 에어 컴프레셔, 뭐 SSL, 이런 이제 소형 굴삭기 건설 장비들을 팔면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밥캣에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면 이제 주요 제품 가격 변동이라고 해서 이 두산 밥캣에서 아까 파는 뭐 굴삭기, 엔진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보면 굴삭기 모델이겠죠?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300이기 때문에 역시 가격도 제일 비싸죠. 근데 3년 동안 이제 지금 동결이에요. 19년, 18년, 17년인 건데 지금 3년 동안 가격이 변화가 없죠. 거의 약간 올랐는데 거의 변화가 없고 100만 원 오른 거고, 여기도 100만 원 올랐어요. 그런데 보면은 밥캣 부문은 17년에 한 1억 3,500이던 게 18년, 19년에 갑자기 거의 5천만 원이 오릅니다. 가격이 확 올라요.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여기서 장사 제일 잘 되는데 가격을 대당 5천만 원까지 올렸어도 뭐 장사가 잘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알짜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보면은 100만 원 정도 가격을 올렸죠. 네, 어쨌든 그래서 두산 바켓은 가격을 올리면서도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격을 거의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는 오히려 내렸죠. 이렇게 가격을 여기 살짝 올렸고, 뭐 어쨌든 요 부분은 이제 가격 조정이 거의 없고 여기서 확 올리면서 장사를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이제 굴삭기 만드는데 어디서 어떤 원재료가 드는가? 당연히 굴삭기니까 부품을 사오겠죠. 건설 장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부품, 뭐 머신, 암은 뭐 굴삭기 암이겠죠, 팔. 그다음에 라디에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인젝션 펌프 이런 것도 사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오는데 어디서 사오느냐를 보면은 두원전공, 동해기계, 선진전공, 그다음에 쿠보타, 보쉬. 보쉬는 이제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로 유명한 곳인데 아무래도 뭐 굴삭기에 여기도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게 많이 들어가겠죠. 보쉬에서도 사오고 있고, 이런 국내 기업들에서도 사오고 있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설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밥캣이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보면 굴삭기 휠로드를 만드는 국내 해외 공장을 나눠져 있고, 해외 공장이 생산 능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인천 공장, 신설 공장이에요. G2가. 여기가 생산 능력이 많이 높아져 있고 17년 대비 18년 넘어오면서 생산 능력을 확 늘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캣 부문도 역시 해외에서 컴팩트 기계를 1년에 한 10만 대 가까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계속 증설시켜 오고 있는 거죠. 아까 보면 가격도 올렸고, 이제 매출 부심도 높은데 생산 능력도 계속 올린 거 보면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돌린 만큼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에서 이제 가동률이 나오거든요. 당해 가동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컴팩트 건설 기계는 가동률이 70%, 뭐 아직까지 풀 가동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높은 편으로 올라오고 있고, 여기 굴삭기 휠로드 국내 공장은 거의 뭐 반밖에 안 돌아가고 있는데 해외 공장이 83%로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포터블 파워 부분은 좀 공장 가동 능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떤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이런 수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토탈 부분만 좀 볼게요. 여기 계속 증가시키고 있죠. 건설기계 부분도 아주 크게 여기서 보면은 신증설, 건구축물의 신증설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 증가시켜오고 있고, 엔진 부분은 이제 조금 많이 증가했다가 좀 감소한 수준이고, 공통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조금 감소했다가 확 증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공장 부분에 공통 부분에 해당되는 공장이 있나 봐요. 여기서 엄청 증가시켜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산 밥캣 부문은 이제 인프라코어 부문보다는 조금 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증가 속도 자체가 엄청 빠릅니다. 여기도 좀 빠르긴 했지만 여기가 더 빨라 보이고요. 대부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투자에 한 2대1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은 뭐 기술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해당되니까요. 특별히 뭐 설비와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투자 계획이라고 해서 또 앞으로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1, 22, 23기에서 21기가 2020년이고 22기, 23기는 뭐 2022년 정도 되겠네요. 여긴 21년. 보면은 합계가 20년이 제일 높아요. 2020년이 제일 높고 2021년, 2022년은 투자 규모를 조금씩 줄이겠다. 여기 약간 늘리긴 하는데 어쨌든 좀 줄이겠다. 이렇게 오히려 좀 특이한 계획을 짜놨습니다. 왜냐면은 2020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많을 것 같고 회사 두산그룹이 지금 힘들잖아요. 두산그룹이 힘들어서 앞으로 경영 계획을 짜면서 그 2021년과 2022년에 예산을 좀 줄여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매출에 관한 사항 해서 매출은 총 한 8조 정도 올리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한 6% 정도 매출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건설기계 부문이 3조, 엔진이 한 5천억, 컴팩트 밥켓 부문이 4조 해서 한 8조 정도가 아까 봤던 이제 2019년 매출이었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한 6.5조에서 7.7조, 8.1조 정도로 회사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모든 부문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가했고, 여기 약간 감소했네요. 여기서도 증가했고, 여기서도 증가했고, 이 밥캣 부분이 아주 매출이 엄청 많이 잘 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밥캣 덕분에 회사 전체 매출이 아주 잘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사 주력 제품인 굴삭기와 휠로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헤비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차세대 스마트 솔루션 제품 개발 이런 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 비용 쭈루룩 해서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가 거의 5%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매출이 계속 증가했잖아요. 아까 앞에표에서 보시면은 여기 매출이 6.5조, 7.7조, 8.1조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는데 지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폭발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치고 지금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제조업은 보통 막 1% 내외 이렇게 기록하는 회사가 많은데 여긴 지금 거의 5% 정도까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까 이제 뭐 배당금은 안 주는 회사였지만 아주 내부 유보를 해서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면 이제 연구개발 인원은 몇 명 정도 있는가라고 해서 보면 전문직 한 500명, 지원직 200명에서 총 한 740명 정도가 이제 연구개발에 속해 있고 이 회사가 덩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뒤에 나올 텐데 이 74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연구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만 740명이고 밥캣 부문까지 하면은 거의 여기도 한 500명이 넘죠. 지금 600명에 가까운데 뭐 합치면 한 1,500명 가까이에 육박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인력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아주 기술력이 강한 두산 인프라코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재무 정보가 숫자가 많이 나오는 이런 페이지로 왔습니다. 요약 연결 재무 정보를 보면은 대충 19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한 11조 정도 되고 부채가 7조, 자본은 4.3조 정도 되는데 자본이 이제 17년에 3.1조, 18년에 3.8조, 19년에 4.3조로 꾸준히 아주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 재고 자산도 지금 계속 늘려나가는 걸 보면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재고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아까 봤듯이 6.5조, 7.7조, 8.2조로 계속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6,600억, 8,500억, 그다음에 8,400억으로 약간 부진하긴 했는데 뭐 연구개발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영업이익도 굉장히 탄탄하게 10% 내외로 아주 잘 나오는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순이익도 역시 3,000억, 3,900억, 3,900억 정도로 뭐 영업이익과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봤을 때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주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매출이 성장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해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기업별로도 이제 요약 재무 정보가 나오는데요. 연결 대상 아까 보면 해외 법인들이 있었죠. 차이나, 노스 아메리카, 여기 차이나, 유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손실 보는 자회사 하나도 없어요. 아주 해외에서도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차이나 쪽에서 제일 많이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밥캣 쪽에서도 아주 많이 벌고 있어서 해외 자회사들이 이제 돈을 다 잘 벌고 있어서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어디 뭐 잘라내야 되는 회사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주 탄탄하게 돈을 벌고 있는 안정적인 좋은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차 7번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최대 주주는 두산중공업이에요. 여기 이제 임원분들인 거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지분 36.27%를 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산중공업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주두산이에요. 주두산이 두산중공업의 지분 34.36%를 가지고 있고, 그럼 주두산은 또 누가 가지고 있냐 보면은 박정원 대표이사 두산그룹의 회장님이죠. 이분이 5%의 지분을 가지고 두산그룹을 경영하고 있고,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또 다른 계열사 지분도 가지고 계시겠죠, 이분이. 어쨌든 두산그룹을 경영하고 있고, 이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다시 두산인프라코어를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사업부문별, 이거는 두산중공업이거든요. 두산중공업의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을 보면은 두산중공업이 하는 자체 제품, 뭐 수처리 설비, 플랜트 설비, 도로공사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인 인프라코어, 건설, 큐벡스 이렇게 나눴는데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뭐 두산그룹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5% 이상 주주 부문을 보면은 두산중공업, 국민연금, 블랙록 펀드 이렇게 이제 세 곳이 있고, 국민연금이 한 6%, 그 다음에 블랙록은 5%로 턱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록은 이제 해외의 그 주식형 펀드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해외 이제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그 돈을 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의 주식을 5%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소액 주주분들이 숫자로는 99.97%고 보유 주식은 한 54%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부분을 왔어요. 직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총 직원 한 2,800명, 3,000명 조금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있고, 평균 연봉은 1인당 8,900만원, 건속연수는 13년 정도가 되는 아주 오래 다니는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비 부문이 제일 길죠. 여기가 사람도 많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오래 다니고 계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는 여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제재 현황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크리티컬한 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8년에 보면은 과징금 한 3억 정도를 받거든요. 하도급 거래 기술 자료 위반 뭐 이런 걸로 벌금 한 3억, 4억 정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8년 7월에 가면은 대기 변경 신고 미이행 뭐 이게 검출 항목 이런 거라 보니까 환경오염 관련된 그건 벌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한 48만 원 정도로 크진 않지만 경고 1차 먹었다. 요게 이제 좀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뭐 인천 공장, 군산 공장 다 이제 한 방에 먹은 것 같아요. 6월, 11월 쭉 이렇게 계속 먹어서 과태료가 160만 원, 뭐 48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환경오염 관련된 좀 제재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인 19년 12월에도 뭐 하도급 거래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요걸로 벌금 1억 원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산 인프라코어 사업보고서 읽기를 마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